자, 다시 20번. In the presence of calcium ions and ATP. 우리가 지금 바라본 요런 입장에서 칼슘이 필요한 애는 누구더라? 자, 칼슘은 누구로부터? 얘의 스토리지는 어디? Sarcoplasmic reticulum이었었죠. Sarcoplasmic reticulum으로부터 칼슘이라고 하는 애가 펌프 아웃 되면 세포 내에 우리가 셀 내 칼슘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 칼슘은 누구와? 트로포닌과 바인딩을 하고 이 둘이 다시 트로포마이오신의 morphological한 이 트로포마이오신의 형태를 변화시키므로 인해서 액틴의 모노머에 존재하는 마이오신 헤드의 바인딩 사이트가 어떻게 되더라? expose 또는 open 되더라.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하다? cross breach가 가능하다. only if there is supply of ATP. 그러면 이 cross breach에 의해서 우리가 스트로크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muscle contraction이더라.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해보니 이 사이코플라즈믹 레티큘럼이 칼슘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는 뭐더라? 전기신호, electrical 시그널이더라. 이 electrical 시그널은 또 어디서부터 전달이 되더라? 뉴로머스큘러 정션으로부터 전달이 되고 이 뉴로머스큘러 정션까지는 또 다른 electrical한 시그널이 오게 되죠. 이 시그널은 누구로부터 오더라? 브레인으로부터 전달이 돼서 어디로? 모터 뉴런을 타고 오는 시그널인 거죠. 그리고 이 뉴로머스큘러 정션은 시냅스니까 여기서는 전기 신호가 더 이상 갈 수 없어. 그래서 누가? 아세틸콜라인이라고 하는 뉴로 트랜스미터가 이 일을 담당하더라. 이게 머슬 컨트랙션의 캐스케이드죠. 쫙.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전체적인, 이건 nervous 시스템까지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거 굉장히 구술시험으로 물어보기 좋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머슬 컨트랙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내가 문제를 풀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짚었지만 꼭 요거 다시 짚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번 보시면 In the presence of calcium ions and ATP, 땡땡 band backward and attached to one actin filament. 자, 20번의 답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더라? 결과적으로 밴딩 한다라고 하는 주체는 자, 우리가 틱 필라멘트라고 하는 마이오신은 헤드와 샤프트로 나눠져 있고 이 헤드와 샤프트에 힌지가 있다 그랬어. 힌지라는 건 뭐다? 이 헤드의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관절 부위더라. 우리 문 열고 닫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경첩. 그래서 이게 밴딩 하더라. 누가? 헤드가. 그래서 20번의 답은 마이오신의 헤드가 밴딩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number 22. 자, 우리가 머슬 같은 경우는 머슬의 대사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뭐다? 이 creatine phosphate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라는 거다. 왜? 머슬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양을 봤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컨섬션을 하는 데는 브레인이지만 머슬은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양을 쓰면서 이 턴오버가 빨라야 된다 그랬어요. 에너지 서플라이 턴오버가.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특별한 메커니즘이 뭐다? 하이 에너지,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는 포스페이트를 크리에이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상시적으로 들고 있음으로써 ATP가 ADP로 하이드롤리시스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근육이 썼을 때 ADP에다가 다시 누구만 이 포스페이트 그룹을 ADP에 토스를 해주면 다시 ATP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세포호흡 다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리제너레이션 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물론 그렇지만 이거는 리저브와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이게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2번에 creatine phosphate는 어떻더라? Used to regenerate ADP to ATP in a very short period because muscle need. 그리고 지금은 또 뭐야? 오케이, 이제 그 다음 누구? 이산화탄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트랜스포테이션은 조금 더 다양해요. 보시면 첫 번째 경우의 수, 두 번째 경우의 수, 세 번째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경우의 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자, peripheral cell들이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뭐야? 우리 몸의 세포들이에요. 이 세포들이 이 안에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죽치고 장구치고 빡빡빡빡 하고서는 뭐가 만들어냈어? 카본 다이옥사이드 다 만들어냈어? 바깥으로 diffuse out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는 세포니까 여기는 지금 뭐야? 언뜻 보시면 야 이거 너무 언밸런스한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이렇게 이거를 지금 모세혈관 캐필러리가 생각을 하시고 얘가 지금 누구다? 레드블러드 셀이다. 헤모글로빈은 여러분 옥시젠뿐만 아니라 얘하고도 결합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헤모글로빈이 가장 좋아하는 애는 누구야? 일산화탄소예요. 카본 모녹사이드.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카본 모녹사이드는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굉장히 높은 화살표 3개 그렸어.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피니티라는 건 뭐? 결합할 수 있는 또는 끌어당길 수 있는 힘. 하이 어피니티야. 투 누구의? 헤모글로빈에. 누구보다도. 이 하이가 어느 정도냐면 more than 옥시젠보다도.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일산화탄소라는 게 공기 중에 존재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레드블러드셀 안에 헤모글로빈이 다 누구랑 붙어버리는 거야? 얘랑 붙어버리는 거야. 원래 누구랑 붙어야 되는데 얘랑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질식을 해. 세포가 산소를 못 쓰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일산화탄소 중독이에요. 어쨌든 카본 다이옥사이드도 이렇게 바로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수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30%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more than 60%예요, 사실. 이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레드블러드 셀에 들어오면 이런 일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자, in 레드블러드 셀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카본 다이옥사이드와 사실은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물과 만나는 거죠. 왜? 세포 아니잖아. 사이토플라즘 물이잖아. 그러면 얘는 어떤 화학 반응이 우리가 생길 수 있냐면 H2CO3라고 하는 얘를 뭐라 그래요? 카보닉 애시드라 그래요. 이거 뭐예요? 탄산. 여러분 탄산 음료의 버블이 탄산이야. H2CO3. 그런데 얘는 지금 수용액 상태니까 물이잖아. 어떻게? 다시 얘와 얘로 나뉠 수 있는 거예요. 디소시에이션 하는 거예요. 프로톤과 얘는 뭐라 그래? 바이카보네이트. 내가 한번 강조한 적 있죠.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하면서. 그런데 얘가 만나서 얘가 되는 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꼭 이건 지금 디소시에이션 한 거고 수용액 상태에서. 얘는 화학적 반응이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꼭 엔자임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이 엔자임의 이름이 뭐래? 카보닉 애시드를 만들어주는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라고 하는 엔자임이에요. 그래서 이 엔자임은 레드블러드 셀에 꼭 있어야 되는 엔자임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Respiratory Center라고 하는 게 pH와 반응을 하고 또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농도에 반응을 한다 그랬어. 기억나세요?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도대체 왜 우리 pH와 연관이 있어? 자, 지금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많아진다라는 건 누구 많아지는 거야? 프로톤도 많아지는 거죠.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pH가 떨어지는 거죠. 산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long story short, 긴 얘기를 짧게 어떻게? 딱 얘와 얘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드블러드 셀 내에서 얘의 양이 급격히 높아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러니 얘를 또 누가 껴안아 주느냐? 헤모글로빈이에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은 레드블러드 셀 내에서 이 수용액 상태에서 뭐해? 지금
산도의 변화를, 프로톤의 컨센트레이션의 직접적인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pH, H+가 계속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pH의 변화는 거의 없게 일정 시간 동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가 버퍼라고 하잖아요. 버퍼. 그죠?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버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는 베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중요하다기보다 큰 역할을 하는 베이스죠. 어떻게 되느냐? 세포 바깥으로 얘를 빼나가고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애를 가져옵니다. 둘 다 네거티브리 차지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왜? 바이카보네이트를 빼나감으로써 전체적인 전기적 성질이 너무 상대적인 플러스가 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얘는 또 빼주긴 해야 돼. 왜? 여기가 전체적으로 pH가 변하지 않도록. 염기성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피에 녹아있는 바이카보네이트의 양은 얘는 어디에서 조절이 되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쭉 이제 가서 키드니에서 조절이 돼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아무튼 뭐다? 하나의 경우의 수, 두 번째 경우의 수, 세 번째는 뭐? 이런 반응을 거쳐서 운반이 되더라. 자, 우리가 또 요거 나왔죠?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리뷰하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 보면 몸의 어딘가도 항상 다시 우리가 현미경적으로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혈관이 있고 세포들이 있고 그 세포에 주변 공간들이 이렇게 있더라라는 사실에는 이런 구조적인 컴포지션에는 전혀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세포 안쪽 공간 인트라셀룰러 전체를 세포, 그 외를 세포 바깥 공간 엑스트라셀룰러. 그런데 여기다 뭘 붙이더라? 다 물이 차 있으니까 인트라셀룰러 플루이드. 물론 세포 안에 여러 소기관이 있지만 꽉 물로 차 있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세포 주변 공간도 다 단백질부터 해서 여러 물질들로 꽉 차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다 물로 차 있는 것도 변함이 없고, 그죠? 그래서 여기도 extracellular fluid라는 소리로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 extracellular fluid는 다시 뭐로? 세포 사이사이에 interstitial fluid와 또 그러고 보니 여기 빠졌죠? 혈관 안에 플라즈마.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더라? 우리 몸의 total body water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total body water, 물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면 여기 아니면 여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total body water 또는 body fluid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body fluid가 total 어떻게 되더라? 우리 몸무게의 한 대략적으로 60% 정도 되더라. 60에서 뭐 70 사이인데 60 정도로 고정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몸무게, 예를 들면 그러면 70kg 성인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면 70kg라는 사람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 6, 42kg이니까 물 1kg는 몇 리터? 1리터. 그러니까 42리터 정도의 물을 가지고 있더라.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70kg 성인이 물이라는 게 다 빠져가지고 싹 미라가 된다 그러면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거야? 30kg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60%의 토탈이 어떻게 있더라? 얘 4 나눠주고 얘 2 나눠지더라. 세포 내 공간이 그러니까 물을 머금고 있는 세포 내 공간이 훨씬 더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20%를 우리가 어떻게 100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 100 중에 80, 20으로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는 거는 플라즈마더라. 그런데 여기서 봐있듯이 어떻더라? 각각의 공간 안에 물의 양은 일정 비율이라는 걸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되는 거더라?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는 혈관에 조금씩 빠져나오면서 얘가 되고 다시 얘는 얘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이 통로가 뭐더라? lymphatic vessel, 림프계의 혈관들이더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좀 해봤어요. 이거는 진짜로 계속 나오는 개념이니까 나중에 조직학 하시고 의대 가시고 약대 가시고 치대 가시고 뭐 다 해도 몸의 구성 원리야, 원리. 구조적인 원리. 그러니까 디자인 이거는 꼭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캡슐에 지금 여기는 파란색으로 다른 색깔로 코딩이 되어 있죠. 인코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안쪽 이 조인트 캡슐의 가장 innermost 가장 안쪽 레이어는 뭐다? 사이노비얼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건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굉장히 특별하게 분화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무엇을 하느냐? 사이노비얼 플루이드를 만들고 거기에 분비해요. 시크리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노비얼 플루이드가 어떻게 여기를 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좋은 일이 하나 더 있어. 떠 있으면서 아주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기도 하고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샥 업소버가 되기도 하죠.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뼈와 뼈는 서로 직접적으로 닿진 않지만 어떻더라? 분명히 말단에는 뼈를 둘러싸고 있는 연골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이 공간을 역시 뭐라고 그런다? cavity 쓴다. joint cavity.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게 무릎도 이렇거든요. 만약에 무릎 관절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몸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어디겠어요? 다리 쪽이란 말이지. 살이 찌면 찔수록.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조인트를 많이 쓰면 쓸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구성 요소들의 어떤 텐션이 어떤 인테그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런 캡슐들도 느슨해지고 나이 먹으면서 살도 찌니까 그만큼 하중은 더 많이 걸리고 이 조인트 캐비티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와 뼈가 맞닿습니다. 어느 순간.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아르티큘러 카르트리지가 닳아 없어지기 시작해요. 닿아요. 걸을 때마다 아파요. 아이고 시려요. 염증이 생겨요. 이 안에. 이런 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오스티오 아르트라이티스예요. 아르트로 이거 관절이죠. ITIS 인플라메이션이죠. 이건 뭐야? 본으로 이루어진 관절의 염증이에요. 그죠? 이게 다 이런 조인트의 특성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나 굉장히 그 움직임이 자유롭더라. 아시겠죠? 보시면 이 조인트를 아까는 구조에 따라 나눴고 지금은 그 움직임 그러니까 펑션에 따라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볼 앤 소켓 조인트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제가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풀을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휴메루스라고 하는 어퍼림의 상박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장 위쪽 뼈의 끝단 에피피지스를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예요. 이게 뭐야? 볼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캐뷸라에 관절을 형성하는 부위를 보니까 이렇게 움푹 볼이 들어갈 수 있는 소켓 형태입니다. 그래서 볼이 소켓 안에 들어감으로써 여러 움직임을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더라. 이게 볼 앤 소켓 조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의 분류는 구조에 따른 분류예요. 그러니까 이 볼 앤 소켓이건 힌지건 피봇이건 이런 애들 중에서도 사이노비얼 조인트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볼 앤 소켓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힌지 조인트인데 이 힌지 조인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 경첩이라고 그러죠. 힌지를. 왜 우리 문 열고 닫는 것도 경첩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 팔꿈치가 엘보 조인트 같은 경우에요. 플렉션, 익스텐션 기억납니까? 플렉션,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이 움직임이 가능한 조인트예요. 이 볼 앤 소켓보다는 훨씬 더 제한된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힌지 조인트라고 합니다. 무릎, 팔꿈치 다 이런 애들이에요. 니 엘보. 자, 그리고 피봇 조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농구에서 피봇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 발짝 이상 공중을 가면 안 되니까 두 발 정도 갔을 때 한쪽 발 고정시키고 막 이렇게
축을 가지고 도는 걸 피봇이라 그러죠. 축을 중심으로 도는 움직임이에요.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뭐더라? 우리 목 보세요. 이건 뭐예요? 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축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이 움직임도 사실은 다 뭐다? 우리 스컬과 vertebral 컬럼 사이의 움직임, 특히 C1, C2라고 하는 아틀라스와 엑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개의 조인트의 움직임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을 해요. 아시겠죠? 이런 게 피봇 형태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럼 올간 시스템부터는 여러분 굉장히 정보량들이 많아져요. 이해해야 될 게 막 깊다기보단 세포보다도 올간 시스템들은 단순한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꼭 정리하시고 노팅하시고 리뷰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안녕.